엄마, 이제 그만 요양원 가셔야죠. 더는 우리 집에 계실 수 없어요. 며느리 수진의 차가운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손에는 요양원 입소 계약서가 들려 있었죠. 30년을 이 집에서 살았는데 하루아침에 쫓겨나는 겁니다. 제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30년 전만 해도 저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사였습니다. 법복을 입고 정의를 외치던 제가 이제는 며느리 눈치 보며 밥 짓고 빨래하는 가사도우미 신세가 된 거죠. 아무도 제 과거를 몰랐어요. 아니, 알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몰랐습니다. 제가 지난 3년간 무엇을 준비해왔는지를. 녹음기, 통장 내역, 문자 메시지. 모든 증거를 차곡차곡 모아뒀다는 걸. 30년 만에 다시 법정에 서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겠죠. 며느리가 무릎 꿇고 빌던 그날까지 저는 참고 또 참았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아침 6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집니다. 70세가 되어도 몸은 정확해요. 30년간 이 시간에 일어나 며느리 가족 아침 준비를 했으니까요. 무릎이 시큰거리지만 일어나야 합니다. 늦으면 또 며느리 잔소리를 들어야 하니까요. 어머니, 또 늦게 일어나셨어요? 민준이 학교 가는데 아침도 안 차려놓으셨네. 부엌에 들어서자마자 며느리 수진의 핀잔이 날아옵니다. 시계를 보니 6시 10분. 고작 10분 차이인데 말이죠. 손자 민준이는 고등학교 2학년 아침 7시에 나가면 되는데 벌써부터 재촉입니다. 미안하다 수진아. 어젯밤에 무릎이 아파서 잠을 설쳤어. 무릎 아픈 건 매일같이 그러시잖아요. 그럼 병원을 가시든지. 우리 보고 어쩌라고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짜증으로 가득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대꾸라도 했겠지만 이제는 그냥 참습니다. 냉장고에서 계란을 꺼내 프라이팬을 달궜어요. 아들 재혁이가 좋아하는 계란 후라이, 며느리가 좋아하는 된장찌개, 손자가 좋아하는 김구이까지. 30년간 외워버린 이 집안 식성이죠. 할머니, 나 오늘 학원 가야 돼. 도시락 싸줘. 그래, 민준아. 할머니가 지금 바로 싸줄게. 손자만은 그나마 저한테 말을 겁니다. 비록 반말이고 명령조지만 이 집에서 유일하게 대화를 나누는 사람이에요. 도시락통에 밥을 담고 반찬을 정성껏 넣습니다. 손자가 좋아하는 돈가스도 어젯밤에 미리 튀겨놨어요. 어머니, 오늘 저녁에 우리 회사 사람들 집에 초대했어요. 청소 깨끗하게 해놓으세요. 우리 집이 지저분하다고 하면 안 되니까. 며느리가 출근 준비를 하며 던진 말입니다. 오늘도 손님 접대 준비를 해야 하는군요. 장 봐서 음식 만들고 집 청소하고 설거지까지. 생각만 해도 허리가 끊어질 것 같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 수진아. 알겠다가 아니라 꼭 해놓으세요. 지난번에도 제대로 안 해놔서 제가 얼마나 창피했는지 아세요? 지난번 일을 또 꺼냅니다. 친정 식구들이 왔을 때 제가 화장실 청소를 덜 했다고 한 달 내내 구박을 당했죠. 사실 그날 제가 감기 몸살로 누워 있었는데 며느리는 그런 거 신경 안 씁니다. 아들 재혁이가 넥타이를 매며 거실로 나왔습니다. 제 아들이지만 요즘은 낯설어요. 저를 볼 때마다 눈을 피하고 말도 거의 안 하죠. 재혁아, 아침 먹어라. 아, 네. 아들은 짧게 대답하고는 식탁에 앉았습니다. 며느리 눈치를 보는 게 역력해요. 언제부터였을까요? 제 아들이 저보다 아내 편을 들기 시작한 게 결혼 초기만 해도 아니었는데 말이죠. 여보, 어머니한테 말 좀 해봐요. 요즘 집안일도 제대로 안 하시고 맨날 방에만 계시잖아요. 며느리가 아들에게 투덜댑니다. 방에만 있다니요. 제가 언제 방에만 있었나요?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 쉬지 않고 일하는데. 엄마, 좀 쉬셔도 돼요. 나이도 있으신데.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며느리가 코웃음을 칩니다. 쉬시는 건 좋은데 그럼 가사도우미라도 써야죠. 어머니가 집안일 안 하시면 제가 회사 다니면서 다 해야 하는데요. 가사도우미. 결국 저는 이 집에서 무급 가사도우미인 셈이죠. 30년 전만 해도 저는 판사였습니다. 서울대 법대를 나와 사법고시에 합격하고 30대에 판사가 됐죠. 법정에서 정의를 외치고 판결을 내리던 제가 이제는 며느리한테 구박받는 늙은이가 된 겁니다. 남편이 사업에 실패한 게 35년 전이었어요. 제 판사 월급으로는 빚을 다 갚을 수 없었죠.
결국 사표를 내고 남편과 함께 작은 구멍가게를 시작했습니다. 아들 재혁이를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고 이 집도 사주고 그렇게 악착같이 일했어요. 제가 회사에서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어머니는 집에만 계시니까 편하시겠지만 며느리의 말에 웃음이 나오려 했지만 참았습니다. 편하다고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밤 10시에 자는 게 편한 거라고요? 하지만 말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이해 못할 거니까요. 가족들이 모두 출근하고 나면 그제야 혼자만의 시간이 됩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커피를 한 잔 마십니다. 이게 하루 중 유일한 제 시간이에요. 창밖을 보며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그날 오후 며느리 회사 손님들이 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보고 와서 음식을 준비했어요. 잡채, 불고기, 김치전, 과일까지. 5명 분량이라고 했으니 넉넉히 준비했죠. 무릎이 쑤시고 허리가 아팠지만 쉴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만족할 때까지 해야 하니까요. 청소기를 돌리고 걸레질을 하고 화장실도 닦았습니다. 거울을 보니 땀으로 범벅이 된 제 얼굴이 보였어요. 70세 노인의 얼굴입니다. 다 됐나 보네. 혼잣말을 하며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깨끗하게 정리됐어요. 이제 며느리가 와서 확인할 시간입니다. 시계를 보니 오후 5시 30분. 며느리가 손님들을 데리고 6시에 온다고 했죠.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며느리가 왔나 봅니다. 문을 열자 며느리와 회사 동료들로 보이는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어서 오세요. 제가 인사를 했지만 며느리는 대답도 없이 집안을 둘러봅니다. 뭔가 잘못된 걸 찾으려는 눈빛이었죠. 음식은 식탁에 차려놨어요. 들어가서 편히 드세요. 아, 네. 근데 어머니 손님들 오시는데 좀 더 신경 써주시지. 며느리가 작은 소리로 핀잔을 줍니다.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참았어요. 손님들 앞에서 창피당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어머니, 방에 계세요. 손님들이랑 얘기해야 하니까. 며느리가 저를 방으로 보냅니다. 식사 준비는 제가 다 했는데 같이 먹지도 못하는 거죠. 방으로 돌아와 문을 닫았습니다.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와, 수진 씨 집 정말 넓네요. 부러워요. 에이 뭐. 그냥 그래요. 시어머니가 계셔서 좀 불편하긴 하지만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불편하다고요? 제가 이 집을 사줬는데 제가 불편한 존재라고 말하는 거죠. 시어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70이요. 근데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시고 계속 방에만 계세요. 솔직히 요양원 보내고 싶은데 남편이 반대해서. 요양원. 며느리가 저를 요양원에 보내고 싶어 한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이 집에서도 쫓겨날 판이구나. 그래도 시어머니잖아요. 어떻게 요양원에? 아니에요. 요즘 요양원 좋더라고요. 거기 가시면 오히려 편하실 거예요. 또래분들도 만나고. 며느리는 태연하게 말합니다. 제 인생을 마음대로 결정하려는 거죠. 저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방문 틈으로 거실을 지켜봤습니다. 며느리는 웃으며 손님들과 즐겁게 대화하고 있었어요. 제가 차려놓은 음식을 먹으면서 말이죠. 순간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30년입니다. 30년을 이렇게 살았어요. 며느리 눈치 보고 아들 눈치 보고 손자 돌보고. 제 인생은 없었어요. 판사로 일하던 시절에 저는 온데간데 없고 그저 이 집 가사도우미로 살았습니다. 그날 밤 손님들이 모두 가고 난 뒤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옆에 와서 말했어요. 어머니, 내일 시간 되세요? 왜? 무슨 일인데? 요양원 상담 받으러 가려고요. 제가 알아본 곳이 있는데 한번 같이 가보세요. 요양원 상담. 결국 실행에 옮기려는 거군요. 제 의사는 묻지도 않고. 나는 가기 싫다. 왜요? 거기 가시면 좋잖아요. 또래분들도 많고 프로그램도 있고. 나는 이 집에서 살고 싶어. 어머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힘들어요. 저도 회사 다니면서 어머니 케어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케어라는 말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누가 누구를 케어한다는 건지. 제가 이 집안 식구들 케어하는 거잖아요. 며느리, 나는 안 가. 어머니. 며느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때 아들 재혁이가 방에서 나왔어요. 무슨 일이야, 왜 싸워?
여보, 어머니가 요양원 가기 싫대요. 우리 계속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아들이 저를 봅니다. 난처한 표정이에요. 엄마, 일단 상담만 받아보는 게 어때요? 나쁜데 아니니까. 제 아들이 며느리 편을 드는 겁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내가 낳고 키운 아들이 지금 나를 버리려고 하는구나. 알았다. 내 맘대로 하겠다. 그렇게 말하고는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억울하고 분하고 서러웠어요. 그때 옷장 깊숙이 숨겨놨던 상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30년 전 제가 판사로 일할 때 받았던 법복과 명함, 사진들이 들어있는 상자죠. 손을 뻗어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를 열자 추억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판사복을 입고 찍은 사진, 법조인 명함, 판결문들. 그때 저는 당당했습니다. 법정에서 정의를 외치고 판결을 내리던 제가 진짜 저였어요. 사진 속 젊은 제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 30년 동안 숨어 살았어. 이제 내가 누군지 보여줄 때야.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겠다고. 며느리가 무시하고 아들이 외면해도 저는 제 권리를 찾겠다고. 30년간 숨겨뒀던 제 정체를 이제는 밝힐 때가 왔습니다. 침대 옆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지난 3년간 제가 몰래 모아둔 증거들이 있었어요. 며느리와 아들의 대화 녹음, 통장 거래 내역, 문자 메시지 캡처.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에 모아둔 것들이죠.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조사를 시작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며느리가 제 재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혹시 빼돌린 건 없는지. 30년 전 판사였던 제 감각이 살아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평소처럼 6시에 일어났지만 기분이 달랐습니다. 오늘부터는 단순한 가사도우미가 아니라 진실을 밝히려는 조사자로 살 거예요. 30년 전 법정에서 사건을 다루던 그 감각이 되살아나는 걸 느꼈습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면서 며느리의 움직임을 관찰했어요. 평소와 다를 바 없이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죠. 그런데 전화가 오자 급하게 자리에서 일어나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누구와 통화하는지 궁금했어요. 응, 알았어. 오늘 중으로 서류 넘길게. 계약금은 내일 입금해줘. 베란다 문틈으로 며느리의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계약금이라니요? 무슨 계약을 하는 걸까요? 며느리가 통화를 끝내고 들어왔을 때 저는 아무렇지 않게 식사 준비를 계속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은행 같이 가실래요? 며느리가 느닷없이 물었어요. 은행이라니 무슨 일로 가자는 건지. 은행은 왜? 어머니 통장 정리 좀 해야 할 것 같아서요. 요양원 비용도 계산해야 하고. 요양원 비용. 결국 그 이야기로 돌아왔네요. 하지만 제 통장을 정리한다는 말이 신경 쓰였습니다. 내 통장은 내가 관리한다. 어머니 연세도 있으신데 혹시 실수하시면 어떡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며느리는 친절하게 말했지만 눈빛은 차갑습니다. 제 통장에 접근하고 싶어 하는 게 분명했어요. 30년간 모아둔 제 돈이 그 통장에 있거든요. 작은 구멍가게를 하면서 악착같이 모은 3억 원입니다. 괜찮다. 나는 혼자 할 수 있어. 에이, 어머니. 그냥 같이 가요. 며느리가 계속 우겼지만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 얼굴이 굳어졌어요. 짜증이 난 표정이었죠. 가족들이 모두 출근하고 나서 저는 서둘러 며느리 방으로 갔습니다. 서랍을 조심스럽게 열어봤어요. 판사 시절 습관이 남아있어서 증거를 찾는 건 어렵지 않았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서류 몇 장을 발견했어요. 요양원 입소 계약서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죠. 계약자 명의가 제 이름으로 되어 있고 서명까지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전 이런 서류에 서명한 적이 없습니다. 위조 서명이군.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며느리가 제 서명을 위조해서 요양원 계약을 진행한 거예요. 이건 명백한 범죄입니다. 핸드폰을 꺼내 서류 사진을 찍었어요. 증거 1번 확보입니다. 서랍을 더 뒤져보니 통장 사본도 나왔습니다. 제 통장 사본이었어요. 그런데 최근 거래 내역을 보니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제가 모르는 출금 내역이 여러 건 있었거든요. 지난달에 500만 원, 그저께 300만 원. 이게 뭐지? 저는 통장을 잘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생활비 관리한다고 해서 맡겼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큰 돈이 빠져나갈 이유가 없었어요. 이것도 사진을 찍어뒀습니다. 증거 2번 확보. 더 찾아보니 대출 서류도 나왔습니다. 1억 원 대출 계약서였는데 이것도 제 명의였어요. 하지만 전 대출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것도 위조 서류군요. 1억 원을 대출받아서 어디에 썼지? 궁금했습니다. 며느리가 제 명의로 몰래 대출을 받아 어디에 쓴 걸까요? 더 조사가 필요했어요. 오후가 되자 집 근처 은행에 갔습니다. 제 통장 거래 내역을 전부 출력해달라고 했어요. 직원이 이상한 눈으로 봤지만 신분증을 보여주고 본인 확인을 했습니다. 최근 3년치 내역 나왔습니다. 두꺼운 서류 뭉치를 받아들고 은행 로비 의자에 앉았어요. 하나하나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판사 시절 서류 검토하던 습관이 살아나더군요. 내역을 보니 충격적이었습니다. 지난 3년간 제 통장에서 총 1억 5천만 원이 빠져나갔어요. 생활비로 쓴 것 치고는 터무니없이 큰 금액이죠. 돈이 이체된 계좌번호를 확인해 보니 며느리 명의 계좌였습니다. 1억 5천만 원을 빼돌렸어. 손이 떨렸습니다. 화가 났지만 동시에 슬펐어요. 며느리가 저를 이렇게까지 속였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니, 사실 예상은 했습니다. 그래서 증거를 모으고 있었으니까요. 은행에서 나와 근처 카페에 앉았습니다. 커피를 주문하고 조용한 자리에서 생각을 정리했어요. 지금까지 확보한 증거는 이렇습니다. 1. 위조된 요양원 입소 계약서. 2. 무단 출금 내역 1억 5천만 원. 3. 위조된 대출 계약서 1억 원. 이 정도면 횡령과 사문서 위조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부족해요. 며느리의 진짜 목적이 뭔지 알아야 했습니다. 단순히 돈 때문일까요? 아니면 더 큰 계획이 있는 걸까요? 집으로 돌아와 노트북을 켰습니다. 며느리 이름으로 인터넷 검색을 해봤어요. SNS 계정, 커뮤니티 활동 내역 등을 찾아봤습니다. 판사 시절 배웠던 디지털 포렌식 기초 지식이 도움이 됐죠. 며느리의 페이스북 계정을 찾았습니다. 비공개 계정이었지만 프로필 사진과 몇 개 게시물은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며느리가 모르는 남자와 함께 찍은 사진이 있었거든요. 사진 속 남자는 제가 본 적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남자는 누구지? 사진을 확대해서 봤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 찍은 것 같았어요. 며느리는 환하게 웃고 있었고 남자도 친밀하게 어깨에 손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사진 날짜를 보니 한 달 전이었죠. 더 찾아보니 또 다른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여행 사진, 호텔 사진, 고급 차 안에서 찍은 사진까지. 며느리가 제 아들 몰래 다른 남자와 만나고 있었던 겁니다. 불륜 관계군.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이제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며느리는 불륜 관계에 있는 남자와 함께 제 재산을 빼돌리고 저를 요양원에 보낸 후 이혼하려는 계획인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며느리가 퇴근해서 돌아왔을 때 저는 아무렇지 않게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며느리는 제가 뭔가 알아챘다는 걸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내일 요양원 상담 예약했어요. 같이 가셔야 해요. 그래, 알았다. 이번에는 순순히 대답했습니다. 며느리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며느리는 제가 쉽게 승낙하자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잘 생각하셨어요, 어머니. 거기 가시면 훨씬 편하실 거예요. 편하긴요. 저를 요양원에 처박고 재산을 빼돌린 후 이혼하려는 계획이잖아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니까요. 다음 날 오전 며느리와 함께 요양원에 갔습니다. 해피실버 요양원이라는 곳이었어요. 깔끔한 건물에 친절한 직원들, 겉보기엔 괜찮아 보였습니다. 어머님, 이쪽으로 오세요. 시설 안내해드릴게요. 직원이 안내를 시작했습니다. 방들을 둘러보고 식당도 가봤어요. 다른 어르신들이 모여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무표정한 얼굴들이었죠. 어머니, 어때요? 괜찮죠?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쁘지 않네. 그럼 계약 진행할까요? 며느리는 서두르고 있었습니다. 빨리 저를 여기 보내고 싶은 거죠. 상담실로 이동했고 직원이 계약서를 꺼냈어요. 월 250만 원입니다. 3개월치를 선납하셔야 해요.
알겠습니다. 여기 카드로 결제할게요. 며느리가 자기 카드를 꺼냈습니다. 제 돈으로 결제하려는 거죠. 그런데 제가 말했어요. 잠깐 계약서 좀 자세히 볼게요. 어머니, 그냥 하세요. 다 좋은 조건이에요. 아니야, 계약서는 꼼꼼히 봐야 해. 판사 시절 습관이 나왔습니다. 계약서를 천천히 읽기 시작했어요. 며느리는 초조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계약서를 읽다가 이상한 조항을 발견했습니다. 입소자의 재산 관리는 보호자가 정권을 갖는다는 내용이었어요. 이건 일반적인 요양원 계약서에는 없는 조항입니다. 이 조항은 뭐지? 제가 물었지만 직원은 당황했습니다. 아, 그건 혹시 어르신께서 치매 같은 증상이 있으실 경우를 대비한. 나 치매 아닌데? 그냥 표준 계약서예요, 어머니. 신경 쓰지 마세요. 며느리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약서를 더 꼼꼼히 읽었어요. 또 다른 이상한 조항이 있었습니다. 입소 후 6개월 이내 퇴소 시 위약금 1천만 원이라는 내용이었죠. 이건 또 뭐야? 요양원 계약의 위약금이 웬 말이야? 어머니, 그냥 형식적인 거예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죠. 며느리는 당황한 표정으로 직원을 봤습니다. 저희가 잠깐 상의 좀 할게요. 며느리가 저를 끌고 복도로 나왔어요. 화가 난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왜 이러세요? 그냥 계약하면 되잖아요. 이상한 조항이 너무 많아. 나 여기 안 올래. 어머니. 며느리가 소리쳤습니다.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지만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최영숙님 맞으십니까? 저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김민수입니다. 법률구조공단이라니요. 제가 연락한 적 없는데 왜 전화가 온 걸까요? 네, 저 맞는데요. 무슨 일이시죠? 며칠 전에 신청하신 법률 상담건으로 연락드렸습니다. 법률 상담 신청? 저는 한 적이 없는데요. 순간 깨달았습니다. 누군가 제 명의로 법률 상담을 신청한 거예요. 죄송한데 제가 신청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아, 그러세요? 신청서에 최영숙님 명의로 되어 있는데 혹시 며느님께서 신청하신 건 아닐까요? 며느리가 제 명의로 법률 상담을 신청했다는 건가요? 무슨 목적으로요?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며느리를 봤습니다. 며느리는 제 표정을 살피고 있었어요. 누구였어요? 법률구조공단이라는 데서 전화 왔어. 내가 내 명의로 법률 상담 신청했다던데. 며느리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순간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태어난 척했어요. 아, 그거요. 어머니 재산 관리 때문에 상담 신청한 거예요. 혹시 몰라서요. 내 허락도 없이. 어머니, 다 어머니 위해서 하는 거예요. 며느리가 짜증을 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확신했어요. 며느리는 제 재산을 완전히 통제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겁니다. 집에 가자. 오늘은 계약 안 해. 어머니. 며느리가 막아섰지만 저는 무시하고 요양원을 나왔습니다. 택시를 잡아타고 집으로 향했어요. 며느리는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노트북을 켜고 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했어요. 제 명의로 신청된 상담 내역을 확인해 보니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치매 어머니의 재산 관리 및 후견인 지정 상담 신청. 며느리는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후견인을 자기로 지정하려는 계획이었던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제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게 되죠. 이렇게까지 하다니.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아직 결정적인 순간이 아니니까요. 그날 저녁 아들이 퇴근해서 돌아왔습니다. 며느리가 먼저 와서 아들에게 뭔가 말하고 있었어요. 여보, 오늘 어머니가 요양원 계약 거부하셨어. 이러면 우리 정말 힘들어. 엄마가 왜 그러셨대? 모르겠어. 갑자기 이상한 소리 하시고. 며느리는 마치 제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아들은 난처한 표정이었죠. 저녁 식사 시간이 됐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았지만 분위기는 냉랭했어요. 며느리는 저를 째려보고 있었고 아들은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재혁아. 제가 아들을 불렀습니다. 네, 엄마. 엄마한테 물어볼 게 있어. 우리 통장에서 돈이 계속 빠져나가는 거 알고 있니?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며느리가 포크를 떨어뜨렸어요. 엄마, 그게 무슨 1억 5천만 원이 빠져나갔어. 내가 알고 있었니? 몰랐니? 아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며느리를 봤습니다. 며느리는 창백한 얼굴로 저를 노려봤어요. 어머니, 그건 생활비로 쓴 거예요. 생활비로 1억 5천? 3년 동안? 저희도 살아야죠. 며느리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침착하게 말했어요. 며느리, 너 불륜관계 있지? 뭐라고요? 며느리 수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포크를 든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아들 재혁이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저와 며느리를 번갈아 봤습니다. 엄마, 지금 무슨 말씀을? 재혁아, 내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어. 한 달 전부터 확인했다. 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30년 전 법정에서 판결을 내리던 그 목소리가 되살아났어요. 며느리는 부들부들 떨면서 저를 노려봤습니다. 어머니, 증거도 없이 어떻게 그런 말씀을? 증거? 있지.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며느리 SNS에서 캡처해둔 사진들을 보여줬어요. 고급 레스토랑에서 모르는 남자와 다정하게 찍은 사진, 호텔 앞에서 찍은 사진, 차 안에서의 사진들. 이게 뭐예요? 아들이 핸드폰을 낚아채듯 가져갔습니다. 사진들을 하나하나 확인하는 아들의 손이 떨렸어요. 며느리는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저 사람은 그냥 회사 동료예요. 업무 때문에 만난 거고. 회사 동료가 어깨에 손을 올리고 이렇게 다정하게 찍어? 호텔 앞에서.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배신감과 분노가 섞인 목소리였죠. 며느리는 더 이상 변명하지 못하고 입을 다물었어요. 그리고 재혁아, 이것도 봐. 저는 준비해둔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서, 위조된 요양원 계약서, 대출 서류까지. 아들은 서류들을 하나씩 확인했어요. 이게 1억 5천만 원이 빠져나갔다고? 그리고 이 대출 서류는 뭐야? 내 아내가 내 명의로 대출을 받고 서명을 위조했어. 그리고 내 통장에서 돈을 빼돌렸지. 3년 동안 말이야. 수진아, 이게 정말이야? 아들이 며느리를 봤습니다. 며느리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 눈물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30년간 법정에서 수많은 거짓말쟁이들을 봤으니까요. 여보, 미안해요. 하지만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우리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형편이 어렵다고 시어머니 돈을 훔쳐 서명을 위조해. 아들이 소리쳤습니다. 처음 보는 아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동안 얼마나 참고 살았을까요? 그리고 재혁아,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어. 저는 며느리가 치매 후견인 신청한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아들은 서류를 읽더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재산을 뺏으려고 했다고. 여보, 그건 오해예요. 어머니 건강이 걱정돼서. 닥쳐. 아들이 처음으로 며느리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며느리는 울음을 그치고 저를 노려봤어요. 그 눈빛에는 증오가 가득했습니다. 좋아요. 어차피 들킬 거 다 말할게요. 며느리가 갑자기 태도를 바꿨습니다. 더 이상 착한 며느리 연기를 할 필요가 없다는 듯이요. 맞아요. 저 불륜관계 맞아요. 그 사람이랑 새로 시작하려고 했어요. 그러려면 돈이 필요했고 어머니 돈을 쓴 거죠. 뭐 어때요? 당당하게 말하는 며느리를 보며 아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저도 놀랐어요. 이렇게까지 뻔뻔할 줄은 몰랐으니까요. 그리고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머니 정말 싫었어요. 30년 동안 이 집에 있으면서 우리 삶을 간섭하고 잔소리하고 이제 어머니 없는 삶을 살고 싶었어요. 수진아. 아들이 며느리의 팔을 잡았지만 며느리는 뿌리쳤습니다. 여보도 마찬가지예요. 마마보이처럼 맨날 어머니 눈치만 보고. 이런 남편이랑 살고 싶겠어요? 너 지금. 아들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충격이 너무 컸던 거죠. 저는 침착하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며느리, 내가 한 일은 횡령이야. 그리고 사문서 위조. 이건 명백한 범죄지. 내일 당장 고소장을 넣을 거야. 고소요? 웃기시네요. 어머니가 무슨 수로 고소를 해요? 변호사 선임할 돈도 없으면서. 며느리는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며느리, 나는 돈이 있어. 내가 빼돌린 돈 말고도 다른 통장이 있거든. 그리고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이제 밝힐 때가 왔어요. 나는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나 자신이 법조인이니까. 네. 무슨 소리예요? 며느리와 아들이 동시에 물었습니다. 저는 방으로 들어가 30년간 숨겨뒀던 상자를 가져왔어요. 상자를 열고 판사복 사진과 명함, 사법연수원 수료증을 꺼냈습니다. 나는 30년 전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였어. 서울대 법대 졸업하고 사법고시 합격해서 10년간 판사로 일했지. 식탁에 서류들을 펼쳐놓았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류들을 봤어요. 이게 진짜예요? 아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래, 진짜야. 내 아버지가 사업 실패했을 때 내가 판사를 그만뒀어. 빚을 갚고 너를 키우기 위해서. 그리고 그 사실을 숨기고 살았지. 굳이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으니까. 며느리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자기가 무시하고 가사도우미 취급하던 시어머니가 사실은 판사 출신이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며느리, 내일 당장 고소장 넣을 거고 법정에서 보자. 내가 직접 소송을 진행할 거야. 제 말에 며느리는 공포에 질린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곧 정신을 차리더니 가방을 들고 일어났어요. 좋아요. 해보시든지. 저도 변호사 선임할 거예요. 며느리는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현관문이 닫혔죠. 거실에는 저와 아들만 남았습니다. 엄마. 아들이 조심스럽게 저를 불렀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미안해요, 엄마. 제가 몰랐어요. 엄마가 그런 분이신 줄도 몰랐고 수진이가 그런 짓을 할 줄도 몰랐어요. 재혁아. 저는 아들을 꼭 안아줬습니다. 30년 만에 아들을 제대로 안아본 것 같았어요. 엄마는 괜찮아. 그동안 힘들었지? 엄마도 미안해.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아들은 제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밤 저희 모자는 오랜만에 진솔한 대화를 나눴어요. 아들은 며느리한테 억눌려 살았던 이야기, 이혼하고 싶었지만 용기가 없었던 이야기를 털어놨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경찰서에 가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횡령, 사문서 위조, 사기 혐의로요. 담당 형사는 제가 가져온 증거들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증거가 확실하네요. 바로 수사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제가 전직 판사입니다. 필요하면 추가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형사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전직 판사가 직접 고소장을 들고 온 경우는 흔치 않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니 아들이 회사 휴가를 냈다고 했습니다. 며느리는 아직 집에 돌아오지 않았어요. 아마 불륜 상대 남자한테 갔겠죠. 엄마, 이혼하려고요. 아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 그게 좋겠다. 그동안 정말 미안했어요. 제가 너무 무능했어요. 아니야, 재혁아. 넌 착한 아들이야. 다만 좀 약했을 뿐이지. 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군가 싶어 문을 열었더니 며느리가 서 있었어요.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 2명이 함께 있었죠. 어머니, 저희 변호사님들이세요. 며느리가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변호사를 2명이나 데려온 거예요. 들어오세요. 저는 침착하게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거실 소파에 모두 앉았죠. 최영숙 씨, 저는 법무법인 정의 소속 변호사 박성호입니다. 변호사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제법 큰 로펌이었어요. 우선 의뢰인 수진 씨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진 씨는 지난 3년간 최영숙 씨의 생활비와 의료비 명목으로 돈을 사용했을 뿐 횡령한 것이 아닙니다. 생활비로 1억 5천만 원을요? 제가 반문했습니다. 네, 최영숙 씨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병원비가 많이 들었고 생활비도 상당했습니다. 영수증과 증빙 서류가 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병원 영수증, 약국 영수증, 식료품 영수증까지. 얼핏 보기엔 그럴듯했습니다. 이건 조작된 서류예요. 제가 말했지만 변호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조작이라는 증거가 있으신가요? 이 영수증들은 모두 실제 병원과 약국에서 발급받은 것입니다. 순간 당황했습니다.
며느리가 이렇게까지 치밀하게 준비했을 줄은 몰랐어요. 영수증을 조작한 게 아니라 실제로 발급받은 거라면 반박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요양원 계약서 위조건은요? 그것도 오해입니다. 최영숙 씨께서 직접 서명하셨습니다. 다만 기억을 못하실 뿐이죠. 말도 안 돼요. 전 서명한 적 없어요. 그렇게 주장하시지만 필적 감정을 해보시겠습니까? 분명 최영숙 씨 필적과 일치할 겁니다. 변호사는 자신만만했습니다. 필적이 일치한다고요? 그럼 정말 제가 서명을 했다는 건가요? 아니면, 잠깐만요. 혹시 제 서명을 누가 연습해서 완벽하게 따라 쓴 건 아닌가요? 그건 증명하기 어려우실 겁니다. 변호사가 빙긋 웃었습니다. 며느리는 승리자의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륜건은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지만 형사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저희는 합의 이혼을 제안합니다. 재산 분할은 5대5로. 5대5요? 아들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네. 법적으로 부부 공동재산은 절반씩 나누는 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이 집도 절반은 수진 씨 몫입니다. 이 집은 우리 엄마가 사준 거예요. 하지만 등기는 재혁 씨 명의죠. 그럼 부부 공동재산입니다. 변호사의 말에 할 말이 없어졌습니다. 법적으로는 맞는 말이에요. 제가 아들 명의로 집을 사줬으니 며느리도 권리가 있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또 다른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최영숙 씨, 혹시 본인이 치매 초기 증상이 있다는 걸 아십니까? 뭐라고요? 저희가 확인한 병원 기록에 따르면 6개월 전 검진에서 경도인지장애 판정을 받으셨더군요. 변호사가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병원 진단서였어요. 경도인지장애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건 조작이에요. 전 그런 검진 받은 적 없어요. 병원 기록이 있습니다. 부인하시기 어려우실 겁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며느리가 병원 기록까지 조작했다는 건가요? 아니면 정말로 제가 모르는 사이에 검진을 받았던 걸까요? 이 진단서가 있다면 최영숙 씨의 법적 행위 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장도 무효가 될 수 있죠. 변호사들은 완벽하게 준비해왔습니다. 며느리는 저를 보며 냉소를 지었어요. 어머니, 이제 아시겠어요? 저도 준비를 많이 했어요. 어머니가 판사 출신이든 뭐든 이미 늦었어요. 저는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싸우려고 했는데 이렇게 쉽게 무너질 줄은 몰랐어요. 며느리는 생각보다 훨씬 더 치밀하고 악랄했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합의 이혼에 동의하신다면 연락주세요. 변호사들이 일어섰습니다. 며느리도 함께 일어나 문 쪽으로 향했어요. 그때였습니다. 초인종이 또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경찰 2명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정장을 입은 여자가 있었어요. 최영숙 씨 댁 맞습니까? 네, 그런데요. 저는 검찰청 금융범죄수사부 검사 이지연입니다. 수진 씨, 동행 부탁드립니다. 검사가 영장을 보여줬습니다. 며느리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저를요? 무슨 일로요? 사기 조직 가담 혐의입니다. 동행해 주시죠. 사기 조직이요? 저도 놀랐습니다. 며느리가 단순히 불륜과 횡령을 한 게 아니라 조직적인 사기 범죄에 연루됐다는 건가요? 며느리와 함께 온 변호사들도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검사는 저를 보며 말했어요. 최영숙 씨, 잠시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네, 물론이죠. 경찰이 며느리를 연행해가고 변호사들도 황급히 따라갔습니다. 거실에는 저와 아들, 그리고 검사만 남았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검사는 서류를 꺼내 보여줬어요. 저희가 6개월 전부터 결혼 사기 조직을 수사해왔습니다. 수진 씨는 그 조직의 핵심 멤버였어요. 결혼 사기 조직이요? 네. 이들은 재산이 있는 중년 남성을 타깃으로 결혼한 뒤 재산을 빼돌리고 이혼하는 수법을 써왔습니다. 수진 씨는 이미 2번의 결혼과 이혼 전력이 있어요. 2번이나요? 아들이 충격에 빠진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첫 번째 남편에게서 2억, 두 번째 남편에게서 3억을 빼냈습니다. 그리고 이번이 세 번째였죠. 검사의 말에 아들은 주저앉았습니다. 자기가 사랑했던 여자가 사실은 전문 사기꾼이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수진 씨가 만났던 남자도 조직원입니다. 그는 사기 조직의 보스예요. 함께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했죠. 그럼 병원 기록 조작도 네, 조직이 한 겁니다. 가짜 병원을 만들어서 진단서를 발급했어요. 영수증들도 전부 조작된 거죠. 저는 안도했습니다. 제가 정말 치매인 건 아니었던 거예요. 며느리가 조직과 함께 모든 걸 조작한 겁니다. 그런데 검사님, 어떻게 저희 케이스를 알게 됐나요? 최영숙 씨께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셨을 때 담당 형사가 수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병원 기록과 영수증을 조회해보니 저희가 추적하던 사기 조직의 수법과 동일했어요. 그래서 수사를 하신 거군요. 네. 그리고 조직의 대화 내용을 도청한 결과 수진 씨가 오늘 최영숙 씨를 완전히 굴복시키려는 계획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타이밍을 맞춰온 거예요. 검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최영숙 씨, 판사 출신이시라면서요? 훌륭하십니다. 증거를 완벽하게 수집하셨더군요. 덕분에 수사가 수월했어요. 감사합니다. 제 말에 검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니요, 제가 감사드려야죠. 덕분에 조직 전체를 검거할 수 있게 됐습니다. 검사가 떠나고 나서 저와 아들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아들은 소파에 앉아 멍하니 있었어요. 재혁아, 엄마, 저 정말 바보였어요. 사랑한다고 믿었던 사람이 사기꾼이었다니. 아니야. 넌 진심으로 사랑했던 거야. 그게 잘못은 아니지. 하지만 재혁아, 이제 괜찮아. 다 끝났어. 저는 아들을 안아줬습니다. 아들은 한참을 울었어요. 며칠 후 재판이 열렸습니다. 저는 방청석에 앉아 며느리를 봤어요. 며느리는 죄수복을 입고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더 이상 당당하지 않았어요. 검사의 구형이 있었습니다. 징역 10년. 며느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나오는데 며느리가 저를 봤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저는 며느리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수진아, 내가 진심으로 회개한다면 용서받을 수 있을 거야. 하지만 그건 내가 선택할 일이야.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찰에게 끌려가는 며느리를 보며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분노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안쓰러웠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봄이 찾아왔어요. 집 앞 정원에 꽃들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정원 의자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엄마, 저 왔어요. 아들이 퇴근해서 돌아왔습니다. 요즘 아들은 많이 밝아졌어요. 이혼 절차를 마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거든요. 오늘 회사에서 승진 발표가 있었어요. 그래? 어떻게 됐어? 부장으로 승진했어요. 아들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진짜 웃음이었어요. 축하한다, 아들.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용기를 줘서 이렇게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요. 저녁을 함께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손자 민준이도 요즘은 저를 다르게 대해요. 할머니가 판사 출신이라는 걸 알고 나서 존중하는 눈빛으로 보더군요. 할머니, 저도 나중에 법대 가고 싶어요. 그래? 좋은 생각이다. 손자와 법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이 즐거웠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법률을 이야기하니 가슴이 뛰었어요. 다음 날 저는 법률구조공단을 찾아갔습니다. 그곳 변호사님과 약속이 있었거든요. 최영숙님 오셨군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이번 케이스 정말 대단하셨습니다. 판사 출신답게 증거 수집이 완벽했어요. 과찬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무슨 일로 오셨나요? 저는 준비해온 서류를 꺼냈습니다. 저 다시 일을 하고 싶습니다. 일을요? 네. 법률 상담 봉사를 하고 싶어요. 저처럼 억울한 일을 당하는 시니어분들을 돕고 싶습니다. 변호사님은 감동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훌륭한 생각입니다. 저희 공단에서 환영합니다. 그렇게 저는 주 2회 법률구조공단에서 상담 봉사를 시작했어요. 억울한 일을 당한 어르신들이 찾아왔습니다. 사기를 당한 분, 자식에게 버림받은 분, 재산을 빼앗긴 분들이요. 최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제 돈을 되찾았어요. 천만에요. 정의가 승리한 거죠. 상담을 하면서 저는 다시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30년간 숨겨뒀던 제 능력을 다시 사용하게 됐거든요.
어느 날 저녁 집에 돌아오니 아들이 누군가와 함께 있었습니다. 30대로 보이는 여성이었어요. 엄마, 소개할 사람이 있어요. 회사 후배 은지예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저는 김은지라고 합니다. 여성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밝고 따뜻한 인상이었어요. 반갑습니다. 엄마가 판사 출신이시라는 이야기 들었어요.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은지는 진심으로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저녁을 함께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들이 다시 웃고 있었어요. 새로운 사랑을 찾은 것 같았습니다. 밤에 혼자 방에 있을 때 창밖을 봤습니다. 달이 밝았어요. 30년간의 여정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판사로 일하던 시절, 남편의 사업 실패, 아들을 키우며 악착같이 일했던 시간들, 며느리에게 무시당하며 참았던 30년. 그리고 다시 일어선 지금. 후회는 없어.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힘들었지만 의미 있는 시간이었어요. 그 시간들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으니까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법률구조공단에서 온 메시지였어요. 최영숙 선생님, 내일 상담 예약이 5건 들어왔습니다. 선생님을 찾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메시지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가 필요한 곳이 있다는 게 행복했어요. 다음 날 아침 거울을 봤습니다. 70세의 제 얼굴이 보였어요. 주름이 많이 늘었지만 눈빛만은 30년 전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최영숙, 이제 진짜 내 인생을 살아.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30년간 숨겨뒀던 정체를 밝힌 후 저는 진짜 제 인생을 되찾았어요. 법률구조공단으로 가는 길,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 제 얼굴을 스쳤어요.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법률구조공단에 도착하니 이미 상담을 기다리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80대 할머니였어요. 선생님, 저 좀 도와주세요. 아들이 제 집을 빼앗으려고 해요. 걱정 마세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30년 전 판사 시절처럼 정의를 실현할 수 있다는 게 감사했어요. 상담을 마치고 나오는데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오늘 저녁에 은지가 엄마 요리가 먹고 싶대요. 집에서 먹을까요? 그래, 좋지.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전화를 끊고 마트로 향했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이번에는 며느리 눈치 보지 않고 제가 원하는 대로 요리할 수 있어요. 집으로 돌아와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주방에서 일하는 게 더 이상 고통이 아니었어요.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하는 일이니까요. 저녁 식사 시간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아들 은지, 손자 민준이까지. 모두 웃으며 식사를 했어요. 할머니, 이거 정말 맛있어요. 은지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진심이 담긴 미소였어요. 고맙다, 은지야. 자주 놀러와. 네, 어머니.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손자는 법대 진학에 대해 물어봤고 아들은 회사 이야기를 했어요. 은지는 저의 봉사활동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어머니, 정말 멋지세요. 저도 나중에 봉사활동하고 싶어요. 그래, 함께하면 좋겠구나.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30년 만에 느끼는 진짜 행복이었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였다. 30년간 숨어 살았지만 이제는 당당하게 내 인생을 산다. 며느리를 용서한다. 그 사람도 나름의 아픔이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희생자가 아니다. 나는 최영숙 전직 판사이자 현재 법률 상담 봉사자. 그리고 무엇보다 내 인생의 주인공이다. 일기를 덮고 불을 껐습니다. 창밖으로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내일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70세에 다시 시작한 제 인생. 늦지 않았어요. 아니, 지금이 바로 제 인생의 전성기인지도 모르죠. 눈을 감으며 생각했습니다. 30년 동안 가사 도우미로 살았지만 그 시간도 헛되지 않았어. 인내를 배웠고 강해졌으니까. 이제 그 힘으로 다른 사람들을 도울 거야. 평화로운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거예요. 그리고 저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30년 만에 밝힌 진실, 그리고 새로 시작한 인생.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